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빗줄기에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으니까요. 퇴근길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이 오는 10월부터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에 나섭니다. 종이 없는 전자조사 방식으로 하는 첫 조사인데 이번에는 고령화, 1인 가구 사유, 반려동물, 혼자 산 기간, 마시는 물 등이 새로운 조사 항목으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거라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는 내년 가을부터 순차적으로 공포해된다고 합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국가가 새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고 해요. 인터넷 조사 등으로 온라인 비대면 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방문 조사가 있을 거라는데요. 더 나은 내 삶을 위한 조사, 기분 좋게 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께서 이 자리는 사상을 검증하는 자리다라고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상 검증과 민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를 사상 검증의 자리로 인정하느냐는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사상 검증과 사상 전향을 강요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주체 생각합니다. 사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북과 그리고 남쪽의 독재 정권 시절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야당 의원님께서 지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우리 이인영 후보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에게 어떻게 주체 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 굉장히 이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네, 방금 들어보셨는데요. 통합당의 태영호 의원 그리고 이인영 후보자 그리고 마지막엔 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태영호 의원은 뭐 다 아시다시피 탈북하신 국회의원이신데 이인영 후보자에게 주체 사상 이야기도 하고 사상 검증 전향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뭐 대한민국이 33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87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글쎄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태영호 의원이 탈북민으로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나는 정말 이 예전에 그 사상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다. 이거를 좀 대외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비교 대상으로 이인영 후보자의 이 케이스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계속 그 검증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증명해봐라 나처럼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사상이 깨끗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러면서 이걸 좀 이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의심하는 쪽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걸 그렇습니다. 통해서. 오히려 아니 그럼 이인영 후보자 뭐 당신은 사상 전향했다는 얘기를 뭐 공식적으로 안 했지 않냐. 나는 했는데 그렇게 전대협 의장으로서 주체 사상에 신봉한 걸로 난 알고 있는데 당신은 왜 전향했다는 얘기를 그동안 안 했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또 우리 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질문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면 이렇게 이인영 후보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럼 그 4번 동안 이인영 의원을 뽑아준 그리고 유권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상적으로 전향하지 않은 사람이 다 뽑아준 건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민을 살아온 사람한테 네. 전향했냐 아니냐 이거 물어본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전향이라는 게 원래 이쪽에다 저쪽으로 하는 게 전향이잖아요. 저도 그 비슷한 네.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태용호 의원이 당선이 됐을 때 이 우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정보위나 국방위에 가서는 안 된다. 네네. 갔을 경우에 뭐 일부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태용호 의원이 이런 부분을 분명히 신경을 좀 썼을 것 같고 물론 이 자리에서 이 이인영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뭐 초점을 맞췄겠지만 그와 함께 이 박 기자님 얘기하신 대로 이 자신이 또 얼마나 이 명확하게 뭐 남한이라고 할까요 한국 사람인지를 좀 밝히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도 인사청문회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쟁점이 됐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종의 뭐 사상 검증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줄을 잃었고 이 나머지 내용은 기존에 좀 보도가 많이 됐던 내용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 이인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가 이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이 후보자 아들이 2013년에 부정교합 치료를 사유로 한번 검사를 연기하거든요. 부정교합이 이 여기 말하는 건가요? 치아?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연기를 네네. 했는데 이제 정작 2014년에는 강직성 척추염으로 이 5급으로 면제를 네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에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이 통합당의 김기현 의원은 이 6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2013년에 이 연기를 한번 한 뒤에 그다음에 다른 질병으로 면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아팠는데 갑자기 허리냐? 그렇죠. 그런 거죠? 갑자기 중증 관절병을 받은 게 얻은 것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진료 기록을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서로 이 좀 치열해졌고 이인영 후보자가 감정이 좀 격해지기도 했었는데 이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2014년에 기흉 수술을 한 다음에 허리가 아프다고 했고 그 다음에 CT 촬영을 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척추염이 발견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통합당에서는 지금 통으로 다 내놓으라고 약간 이런 쪽으로 네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솔직히 아버지 된 입장에서 이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병무청에서 촬영한 CT 자료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병무청 자료는 줄 수가 있다. 네. 언제 그러면은 그걸 제출하나요? 그거는 아마 또 다시 이제 간사간에 아마 합의를 하지 않을까. 아니, 만약에 이제 후보자가 준비가 되면 바로 제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제출 일정 같은 것들은 간사간에 또 협의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추후에 좀 조율 과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잠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통합당이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부결이 됐습니다. 네, 이 부결이 됐. 뭐 부결될 거라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네, 예상이 됐죠. 네, 179명 반대 그리고 네. 109명 찬성, 292명 제적이었고요. 그 무효표가 4표가 나왔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탈표가 최소 6표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계산은 좀 안 되던데,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안을 낸 다음에 네. 그쯤에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에서 찬성표가 나올 거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도 이탈표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좀 뭔가 좀 부각시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보면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국민의당과 야당 성향의 무소속 다 합치면 110명이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3명이 빠졌습니다. 107명이잖아요. 다 찬성하면. 근데 찬성표가 오늘 109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2잖아요. 거기다가 기권표, 그러니까 무효표가 4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찬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네네. 주장이에요. 그 2 플러스 4니까 그래서 6표. 6표. 그렇게 간단하게 좀 계산했는데 네. 근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 176명 가운데 오늘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172명입니다. 네. 172명인데 찬성표가 179표가 나왔죠. 그럼 플러스 7이 필요한데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의 반대표 던진다고 하면 4표가 남죠. 네. 근데 여기서 정의당이 6명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 중에 4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 179표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정의당 나머지 소속 의원 2명,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의원들 1명씩, 또 양정숙, 이용호 무소속 의원까지 보면 글쎄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찬성표가 나왔을까? 저는 여기서는 의구심을 좀 우리 가지게 박정희 됩니다. 기자님이 계산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걸 발의한 분들 국회의원분들 다 해갖고 이제 110명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반대표, 그러니까 찬성표가 109명. 원래 109명인데? 110이 나와야 되는 109명인데 네. 원래 이제 그 110명 중에서 3분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107이죠 다 네, 해봤자. 지금 다 107이 나와서 있는데 2표가 더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무효표 4표 해서 6표가 더 나온 거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 계산을 했는데. 쌀표라고 보는 거죠. 무효표도. 그렇죠. 그것도 네. 이제 찬성한 셈이다. 예. 이렇게 치자. 근데 이제 박정희 기자님 말씀에 의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지금 여기에 찬성한 사람들이 172명이라고 하셨나요? 172명일 거다. 네. 참여한 사람이 참여한 사람이 172명이니까. 172명이니까 다 거기서 찬성을 했었더라도 반대, 7표를 예. 그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다 열린민주당 3명. 3명. 그래도 4표를 더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 표가 전부 다 반대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몇 표가 더 온 거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다 까보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알수 없죠. 무기명 무기명 때문에요. 투표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서로 이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극단적인 상상을 한다면 통합당의 이탈표가 나오고 그렇죠. 그 반대의 민주당이- 사례도 가능한 그것도 수 가능한 있죠. 거죠, 네. 사실은.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정의당에서 전부 다 뭐 찬성을 하고 이랬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네. 다 까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모르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피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네. 원래 내일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네, 원래는 내일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 통합당이 좀 긴급하게 1시 반에 의원총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표단속을 한 거예요. 아. 그 추미애 장 그래서 이 표단속 왜 하느냐, 내일 하는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이 여야 합의해서 오늘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이게 원래는 이 대정부 질문이 3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였고요. 오늘은 경제 분야고 이제 내일은 뭐 교육 사회 이런 분야인데 이 경제 분야에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제 광경을 좀 생각해 보시면 네네. 왜 날짜를 피했는지 물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오는 날에 이 탄핵 소추안을 뭐 표결한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일단은 좋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여권 입장에서도 또 그제 웃으면 어떡해요. 네 맞습니다. 그 해임 건의안 접수할 때 있잖아요. 어쨌든 네. 논란이 일종의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날짜를 이렇게 정한 아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청와대가 그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네, 그 대변인의 뭐 얘기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한국일보 기자 통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 입장에 공감한다.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성비위의 단호한 입장이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폰은 비밀번호 풀렸다 그래요? 네, 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이폰 비밀번호 풀기 어렵거든요. 그거 뭐 이스라엘에 있는 무슨 기계 갖고 와서 푼다 그러잖아요. 네. 어려웠는데 피해자 측에서 이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제보를 해가지고 풀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업무용 전화기 때문에 음. 업무용이니까 박 시장이 안 갖고 있을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업무를 하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비서였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었고요. 음. 풀었는데 이제 이거를 포렌식 해야겠죠. 네. 문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아. 왜냐하면 물론 이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파일을 추리는 데는 한 2, 3일 정도면 된대요. 네네. 그런데 각 파일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거나 아이폰 이 소유주는 어디입니까? 서울시잖아요. 업무용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용자 측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박 전 시장 유족 측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경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사망 경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성추행이나 수사 네네. 기밀 유출 의혹 같은 여기에 네네.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다시 또 영장을 영장을. 발급받아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인터넷에 그 떠돌았었던 되게 초기에 네. 떠돌았었어요. 네. 고소장 문건이라고 떠돌았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뭐 진짜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글쎄, 그러니까 경찰에 접수가 된 건 아닌데 처음에 만든 것이다, 뭐 초안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또 어떻게 그럼 이게 유출이 된 것이냐라는 얘기에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제 친한 목사님한테 이거를 줬는데 이 목사님이 또 버뜨렸다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목사를 포함해서 2명을 네.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건이 그때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돌았고 아마
뭐 일부 받아보신 네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자들은 이게 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당시 경찰에 물어봤더니 일단은 이 양식은 맞지 않고 진위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양식이 맞지 않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래도 이게 근거가 있는 문서로 좀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1차 진술서였고 네. 이후에 특히 그 내용 보면은 근무 기간이 7월 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다 더 미래에까지 네네네. 근무 기간이 써 있어가지고 이게 틀리냐 맞냐 이런 게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 진술서 작성하는 와중에 좀 오기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어쨌든 당시에 이 고소인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거 유출한 사람들 고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좀 특정이 돼서 이 수사가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가부도 지금 뭐 서울시 현장 점검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중에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날짜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정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현장 점검하냐? 그러니까요. 양성평등 기본법 등에 따라서 성폭력 방지 조치나 고충 담당 처리 시스템 운영 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고요. 또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통해서 서울시 내부에서의 방식이나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조직 내 2차 피해 상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충 처리 담당자와 함께 면접을 통해 좀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틀 정도 시간 넉넉하게 잡아서 꼼꼼하게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피해자 측에서 사실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서울시에서 목살을 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기 네. 때문에 여가부가 아마 현장 점검에 나선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그 여가부 폐지 청원 동의가 지금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근데 국회에 제출이 된 거라고. 네, 10만 명 넘으면은 이게 뭐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네. 이렇게 이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소관상임위원회가 뭐 대표적으로 여성가족위원회가 있고 네. 또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로 이제 넘어가게 됐고요. 이제 사실은 청원인이 한 내용은 이겁니다. 정의기억연대 사건 네.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거랑 관련해서 이 제대로 된 일처리를 여가부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회부가 된다고 해서 바로 폐지가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또 추가적인 논의도 해야 되고 또 이게 정부 부처를 바꾸는 정부 조직법을 고쳐야 네.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굉장히 간단하지가 않고요. 특히나 여권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지금 다 이 여당 의원들이 훨씬 그렇죠.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일단 이 청원 동의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내용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 그 부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그럴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여러 네. 사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보니까 국회 그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 맞선 존속 청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얼마나 많은 지지 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뭐 그런 젠더 의견도 싸움으로 있습니다. 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사실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 통합당 원내대표가 내년 서울시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야권 단일 후보로 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예. 말을 했습니다. 뭐 사실 다 열려 있는 거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안철수 대표에게는.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비대위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안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문도 안 대표에게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안 대표가 바로 오늘 그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주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 생각할 계획도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국민이 반으로 나뉜 상황을 정치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권을 꿈꾸고 있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안 대표는. 근데 네, 서울시장으로 여기서 그냥 잠깐 여기서 마감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안철수 대표한테는. 그럴 수도 네. 있죠. 서울시장 네. 하다가 나오기는 좀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2년은 좀. 근데 통합당에서 되게 요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좀 마땅치 않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뭐 내놓으면 이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고, 그런데 서울시는 가져와야 되는 판인데 네. 못 가져올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하. 후보가 마땅치 않아서 네. 특히나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뭐 예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뭐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인데 서울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을 낸다라는 게 좀 그렇죠. 마땅치 않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 그나마 이 안철수 대표가 통합해서 내보냈을 경우에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근데 뭐 김종인 위원장은 네. 안철수 그리고 오세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뭘 또 나오냐 이런 식으로 아니 얘기를 좀 하고 안철수 대표랑 있거든요. 사이 안 좋잖아요, 김정인 위원장. 그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이미 흘러간 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생각을 김종인 비대위원장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땅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참신한 후보, 뭔가 새로운 사람을 찾고 싶긴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은 뭐 이에 대한 얘기 없죠? 네, 언급 없고 사실은 아까 안 대표가 바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안 하겠다라고 네. 입장을 밝힌 게 어떻게 보자면은 김 위원장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는 게 이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좋지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지금하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관계가 두 사람이 이렇게 좀 밀접했는데 그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이게 나가냐 마냐를 두고 서로 이견이 생겨가지고 네.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 2015년에도 반복이 돼서 아주 좀 극단적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그걸 탈당을 네네.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찾아왔는데 김 위원장은 남아서 수습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안 대표 탈당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김 위원장이 막 거칠게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정치 잘못 배웠다, 뭐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앙금이 아직까지 해결이 됐을 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로수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내린지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어쩌다가 결근을 하면은 누가 어디에서 안 탔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들, 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줌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고 있는 줄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내용 2012년 고 노회찬 의원이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 중에 일부였습니다. 생전에 많은 어로 남기셨는데요. 방금 전에 들었던 연설이야말로 노회찬이라는 인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 서거 2주기 맞은 오늘 노회찬 버스로 알려져 있죠. 6411번 버스를 타고 새벽부터 일터로 나서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취재를 해오신 분이 계세요. 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번 들었는데 네.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연설이에요. 그렇죠. 네, 6411번 버스 첫 차 타고 오셨다고요? 네, 타고 왔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버스 첫 차 타보신 분들 계실 테고요. 또 지금 이 방송을 또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버스 6411번의 특별히 이 첫 차는 너무나 특별해요. 이 고 노회찬 의원의 연설로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이 버스 안에는 노동자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아주 더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만나려고 버스 6412번 종점 차고지로 가봤습니다. 이 새벽 3시 30분
30분이었고요. 첫 차 운행을 준비 중인 버스 기사분들을 먼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구로구 버스 차고지로 가보겠습니다. 첫 차는 2대가 같이 나가요. 왜냐하면 손님이 승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텀을 주면은 다 타지를 못해가지고 차가 진행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붙어서 나가요. 같이 2대가. 새벽에 요 새벽 타임만 몇 대 한 3대, 4대 정도는 좀 시간이 빨라요. 나머지는 11분, 10분 뭐 이렇게 바꾸고요. 승객들 그 나가시는 분들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뭐 보도가 됐지만은 안 됐다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전부 다 좀 많쳐갔으면 좋은데 다 부모님 같고 6411 첫 차는 삶의 현장입니다.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여기 구로동에서 많이 타셔서 거의 다 이제 강남역 지나서 거기서 많이 내리세요. 그러니까 다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일용직 분들이나 뭐 청소 아주머니들 열심히 사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저희도 그래갖고 첫 차는 좀 이렇게 바쁘게 좀 이렇게 해요. 왜냐면 그분들도 늦으면 안 되고 차 놓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뭐 전부들은 예. 되게 다 거의 뭐 60대 이상인 분들이에요. 젊으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 시간에 예. 여전히 저희는 똑같아요. 예. 그분들 뭐 코로나 뭐 일 생기고 나서 뭐 일 쉬고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고 인원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구나 뭐 이런 생각 들죠. 예, 시간이 지금 저희가 지금 4시 거의 다 됐는데요. 예, 뭐 항상 그렇죠. 저희는 뭐 예, 새벽 일을 많이 하니까 예, 상쾌합니다. 예, 6411 첫 차 출발합니다. 예,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첫 차. 4시 정각에 네. 출발을 한다고.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못 써고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못 앉아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신 거 보니까. 네. 근데 청소 노동자분들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근하기 전에 그렇죠. 다 끝내놔야 되니까 일찍 가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네. 빌딩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네네. 많고요. 또 남성분들은 경비 일이라든지 거리 미화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 연배가 지긋한 우리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 70대 이상 분들입니다. 이렇게 6411번 버스는 서울 구로구 거리공원에서 출발을 해서 고속터미널을 지나서 빌딩의 숲을 잃은 강남구 개포동까지 이동해요. 그러니까 구로동에서 새벽을 뚫고 쭉 달려서 개포동에서 아침을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 4시에 첫 차 타시는 이유 바로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은 아침에 1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시고요. 특히 강남구로 이동하는 버스가 6411번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는 항상 매일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콩나물 시루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첫 차인데. 네. 이렇게 정류장 3곳을 지나기도 전에 이미 앉을 자리도 없이 꽉 네네. 차고요. 또 어느새 서서 갈 자리도 없이 꽉 차요. 어. 그러니까 내리는 사람 없이 타는 사람만 늘고 말 그대로 정말 많답니다. 근데 이 이른 새벽에 또 30분 이상 걸어서 버스를 타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한도 정거장 가시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은 강남까지 거의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집 앞에서 타면 어때요? 서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다른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이 서서 네네네. 가면은 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새벽에 이분들은 부지런한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준비하고 새벽 3시 반에 집에서 30분 정도 걸어서 버스를 타시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대단하시죠. 네네. 이렇게 새벽 4시 첫 차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요. 동시에 2대가 출발을 해요. 네. 근데 예전에는 5분 간격이었어요. 4시 땡 하면 출발하고 그다음 두 번째 차가 4시 네네. 5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첫 차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은 두 번째 차가 그러니까 첫 번째 차가 꽉 차잖아요. 그러면은 첫 차 운전하시는 분이 비상등을 켜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차가 저 차 만차구나. 내가 앞서가야 되겠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승객들을 태운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저는 좀 반가운 소식이요. 지난 1년 전부터는요. 이렇게 첫 차가 새벽 4시에 동시에 그러니까 출발해서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6411번 버스를 첫 차를 타고 이른 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강남으로 청소하러 이 차를 4년 탔죠. 이 차가 우리는 갈아타야 돼요. 여기서 강남까지 가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아타야 돼. 구반포에서 갈아타요. 그 차 놓치면 20분씩 기다려야 되니까 이 차가 지금은 많이 빨라졌어. 이 차가 배를 많이 해줬어요. 6411이 얼마나 다 오래된 사람들이
얼굴 아세요? 그럼 알지. 서로 얘기는 하고 연락처는 몰라도 얼굴 보면 다 알아. 걱정되기도 하죠. 아 걱정되죠. 어디가 아픈가 그만뒀나 그러고 걱정이 되죠. 다들 각자 지정석도 있다면서요. 이제 먼저 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앉게 되지. 먼저 타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일찍 타니까 그 자리에 이제 계속 앉고, 나중에 저기 한 사람들은 이제 뭐 어디서 내린다는 걸 알으니까 그 자리 옆에 가서 서 있다가 거기 앉아서 자리 잡으려고. 아이고 앉아. 걸어가야지. 운동해야지. 아 고마워요. 나이 20년째 청소부, 경비, 대리운전. 남구로역 지하철 7호선입니다. 전쟁이지 뭐. 먹고 살라니까 가족을 위해서 뛰는 거야. 오늘도 일대로 향합니다. 화이팅. 네. 첫차 이 6411번 첫 차를 20년 동안 탄다는 분이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야기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매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안 나오면 진짜 좀 어디 아파서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 같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름은 몰라요. 성함은 네. 몰라요. 그래서 아유 그분 키 작고 안경 쓰신 분, 그 왜 안 보여? 여쭤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6411번 버스가 예전에는 60이 다시 1번이었어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네네. 기억하시면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앞서 들으신 것처럼 20년 이상 이 버스를 타고 오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출근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만나다 보니까 다들 길동무 말동무가 됐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인사는 기본이고요. 어제 일은 잘했는지. 왜냐하면 서로 비슷한 같은 일을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앉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고정석이다, 지정석이라는 이런 말도 나왔고요. 또 안 보이면은 항상 걱정도 하고 또 자리가 없을 때는 저는 너무나 되게 정겹다고 느껴진 게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을 때는 뒤에 분들이 돗자리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그 계단 있잖아요. 네네. 돗자리 거기다 앉으세요. 아 정말요? 네, 앉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방 무거운 분들, 왜냐면 이분들 도시락을 싸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방 무거우면 서로 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유 나 괜찮으니까 내 무릎에 앉으라고 그렇게 아주 6411 버스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정말 대단하신 게요. 이렇게 새벽 4시에 출근하시려면 보통 새벽 늦게는 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시잖아요. 근데 해가 뜨기도 전에 첫 차를 타시는데 중요한 건 얼굴 찡그린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집에서 놀면 뭐 하겠어요. 이 건강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일해서 돈 벌어서 손자 용돈도 주고 뿌듯해.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출근하고 계십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이 나이에 일할 수 있으니까 뭐 건강이 허락해 주니까 그나마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손주 용돈도 줄 수 있고 그거는 2006년도부터 타고 다녔으니까 14년? 14년 동안 타고 다닙니다.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은 진짜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누가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건강해서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것이 참 행복으로 생각하고 다니는 거죠. 몸 아파하고 집에 있으면 뭐 할까요? 이 나이에 집에 있으면은 너무 심심해요. 어디 갈 때도. 손주들 용돈 주고 자식들도 뭔 일 있으면 또 돈 좀 주고 나 또 열심히 벌어서 또 열심히 또 쓰고 싶은데 쓰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 노회찬 의원 연설에는 이제 이분들 투명 인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존재를 잘 모른다. 네. 그러니까 사실 10년 넘게 강남의 한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남편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은 자녀는 새벽 등산을 다녀오는 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참 6412번 버스에 깊은 애정을 쏟은 고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가 느껴진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계시는지 끝으로 6412번 버스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6411은 그 노회찬 씨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6411은. 그분으로 인해서 이 차가 많이 개선되고 또 방송도 나가니까
그 양반은 얘도 우리네한테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가셔서 우리는 항상 잊지 못하지. 잊지 못해요. 그분 돌아가시고 기자들이 많이 탔어. 그래서 알아요. 그분이 이제 또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헤아려 주셨나 보다 그랬지. 정직하고 아까운 사람이다 그랬지. 그런 사람이 좀 더 계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냥만이 뭐 이거 이 차 타고 출근을 했다고 그러더만 회사 다니까 옛날에 총각 때. 그분이 진심이 와닿고 그랬는데 안타깝게 됐죠.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던 분, 의원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네, 저희가 2주기니까 고인을 우리가 즐겁게 회고를 하면서 방송을 하자라고 했는데요. 네. 네, 승객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그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6411번 승객분들 오늘도 내일도 가족들 위해서 일터로 나서는 많은 노동자분들이신데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들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네. 네, 지금까지 곽지연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뉴스 외 짜투리 뉴스 전달하는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잠깐 고 노회찬 의원님 추모의 묵념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갈까요? 네네. 네. 해제 하루 전에 확진입니다. 아, 코로나군요 또. 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사랑교회. 여기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이 추가돼서 총 16명이 됐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사랑교회입니다. 아, 좀 다르군요. 약간 네네. 혼동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고요. 오늘 오후 2시 기준이고요. 첫 확진자는 지난 20일에 나왔습니다. 송파구는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이 교회를 방문한 136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16명, 아직 검사 결과는 다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부터 교회 소모임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교회 내 소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을 적용했습니다. 24일까지였으니까 주말인 24일 오후 6시부터는 해제될 예정이었거든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조치가 있을 예정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방역 당국은 이 교회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소모임이나 예배 시에 마스크 착용 등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후 6시를 기해서 기존 조치가 완화되긴 하겠지만 방역 수칙 준수가 느슨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전해드렸던 포천의 84단발 코로나 확진자 17명이 됐습니다. 경사 14명, 부대 교육 강사 2명, 강사의 가족 1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서 교육 강사 2명 중에서 1명에 의해 군대 내 감염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외부에서 당국은 맞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시 강사분이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여전히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소식 어떤 건가요? 우리 집은 보상이 안 된다고? 입니다. 네, 오늘도 수돗물 유충 관련 소식인데요. 네.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 사고와 관련해 인천시가 실제 유충이 검출된 132곳에 한해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피해 보상은 수도꼭지 필터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공동주택의 경우 저수조 청소 비용도 지원합니다. 근데 우리 집만은 안 된다. 우리 집은 왜 안 돼라고 하신 거 보니까 다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232곳에 한해서입니다. 왜 그거 어떻게 고른 거예요? 피해 신고를 했던 그런 가구만 적용이 된 거고요. 유충 발견 이후에 공촌, 부평, 정수장 인근 주민들이 당시에 이제 불안감 때문에 샤워기 필터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필터뿐 아니라 생수도 또 구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피해 신고를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 비용은 이 보상에서 전체적으로 생수 같은 것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같이 쓰는 수도관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붉은 수돗물인가요? 작년에 쓰던 그때는 어땠나요? 지난해 당시와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해에는요 피해 지역 전체에
석 달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생수 구매비, 저수조 청소비, 필터 교체비 등을 모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시의 보상비만 66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세 번째 소식 빠르게 전해주시죠. 네, 청정바다 가고도항의 검은 눈물입니다. 아, 여기 또 검은 눈물 하니까 뭐 쏟아졌군요. 네, 한반도 최서남단 네. 청정바다로 유명했던 전남 신안군 가고도항이 기름 유출 사고로 시름을 겪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는 지난 21일 가고도항 방파제 공사 현장에 투입된 두 척의 배가 충돌해 침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네네. 이때 선박에 실려있던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많아지는데 네. 양식장 이런 것도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고가 양식장과는 다행히 먼 곳에서 나긴 했지만 이쪽으로 번질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고도 주민들은 기름이 양식장까지 번지면 향후 2, 3년 동안 생계에 큰 타격이 그렇겠죠.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 전전긍긍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주민들하고 또 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틀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투리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에서 짧게 그렇지만 신속하게 네. 알아봤습니다. 네, 방송인 박철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론 그리고 KBS와 MBC의 검언 유착 왜곡 보도 논란에 대해 목요일의 파이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7시 김준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